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23단원 나와 있는 것 중에 수압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수압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동영상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금융경제학 에서 살펴보는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23단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23.4번에 나와 있는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고 난 후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수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 23단원에 대한 리뷰는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수업을 마치는 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이 동영상이 이번 학기 금융경제학 마지막 어떤 개념에 대한 공부다,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대표적인 파생 금융 상품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옵션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퓨처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스왑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인 파생 금융 상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옵션과 퓨처스 그리고 포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요한 부분을 이제 스왑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수업은 우선 영어 단어 자체가 이게 뭔가를 서로가 이렇게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데피니션을 보면 이게 처음 보면 이 데피니션이 헷갈리는데 여러 개의 포워드 컨트랙트가 연속되어 있는 거를 이제 수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어, 우리가 앞에서 퓨처스를 공부를 할 때 혹은 포워드를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만기에 어떤 특정한 기초자산을 어떤 가격에 내가 한 번 딱 사거나 팔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때 돼서 이게 실제로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정산을 하거나 해서 끝나면 그렇게 딱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한 번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근데 그 이후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 수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한 거래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 이제 그러한 거를 수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그리고 대표적인 수합 거래가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즉 이자율을 수합하는 게 있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외환 어떤 외화 통화를 수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애플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요 두 회사가 근데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삼성전자가 물론信用도가 좋으니까 뭐 미국에 가서 바로 달러로 돈을 빌려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애플의 경우에는 한국 원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오랜 동안 이제 거래하고 뭐 영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원화로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돈 빌릴 때 미국 애플의 경우에는 물론 애플의 신용도가 좋지만 애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원화 빌리는 것보다 미국에서 달러 빌리는 값이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이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둘은 어떠한 윈윈 거래를 할 수가 있냐면 삼성전자는 자기가 훨씬 싸게 빌릴 수 있는 원화를 빌려요. 그리고 애플은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요. 그런 다음에 삼성전자가 달러가 필요하니까 애플이 빌린 달러를 삼성전자한테 줘.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빌린 원화를 애플한테 줘.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것을 통해서 뭐 빌려서 이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래 방식 이러한 거래가 이제 수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합은 뭐냐면 어
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A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훨씬 더 싸게 빌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 B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게 훨씬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변동금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B는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A가 싸게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B가 싸게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B가 받아서 B가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A한테 주고 A가 받은 고정금리 대출을 B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왑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왑이 됐든 포린 익스체인지 스왑이 됐든 이게 뭐 한 달 간격 아니면 뭐 6개월 간격 아니면 뭐 1년 간격으로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기가 꽤 긴 거죠. 그러니까 스왑은 포워드나 퓨처스보다. 그래서 그렇게 포워드 혹은 퓨처스 거래가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스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점 부분은 이게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제 그때에 살펴본 뭐 밸런스 슈트이 뭔지, 인컴 스테이트가 뭔지, 캐피털 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만 살펴봐서는 이게 지금 여기 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바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A는 변동금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B는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A는 실제로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고, B는 그래서 이게 서로 바꾼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거대로 내가 가서 돈을 빌리자고 하면 훨씬 더 내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싸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나의 재무제표에 부담이 되지 않고서 나는 훨씬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공부를 안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윗부분 그래서 수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자율을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금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을 하는 거가 있고 이렇게 포린 익스체인지 뭐 원화와 달러화 뭐 원화와 엔화 뭐 엔화와 위안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잘 빌릴 수 있는 걸로 돈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거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화를 교환하는 이런 포린 익스체인지 수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수압에는 항상 이렇게 수압 딜러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시를 한 거로는 A가 잘하는 거로 돈 빌리고 B가 잘하는 걸로 돈 빌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거를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수압 거래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누가 있냐면 요 수압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퓨처스에서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수압에도 수압 딜러라고 하는 요 중간 어떤 중개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수압 딜러가 있는 거고 이 A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는 요 수압 딜러가 되는 거고 또 B의 거래 상대방은 실제로는 요 수압 딜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압 딜러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과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과정에서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얻는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에서 그 스프레드 차이를 먹는 요 애들이 요 수압 딜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압 딜러를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거를 수압 딜러 역할을 해주냐면 은행들이 주로 이러한 수압 딜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큰 은행들 있죠. 뭐 진짜 시티은행, 뭐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런 굉장히 큰 은행들이 이렇게 어떤 스왑 딜러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A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그거를 더 싸게 나보다 빌릴 수 있는 B라는 사람을 직접 찾는 것보다 이 엄청난 네트워크망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을 이렇게 통해서 은행의 어떤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A와 B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하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왑 딜러가 중간에 스왑 거래에 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피겨 23.6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피겨 23.6번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왑, 그러니까 한쪽은 고정금리, 한쪽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교환을 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처음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퍼니 A가 있고 컴퍼니 B가 있죠. 컴퍼니 A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컴퍼니 A가 7% 고정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 고정금리로 계속 뭐 달달이 아니면 뭐 매년마다 이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컴퍼니 A한테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거는 변동금리 대출이 필요해. 그래서 이 컴퍼니 A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고정금리 받았던 것을 플로팅 레이트,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요 컴퍼니 B의 경우에는 지금 리보금리로 대출받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게 있어. 이 리보금리는 우리나라의 CD금리, RP금리처럼 계속 바뀌는 시장의 금리예요. 즉 그래서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 컴퍼니 B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변동금리로 내가 이제 싸게 받을 수 있어서 잘 받았지만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야. 그래서 변동을 고정으로 바꾸고 싶은 게 지금 컴퍼니 B예요. 그렇다면 스왑 딜러는 이 컴퍼니 A와 컴퍼니 B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를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요 A와 B에게도 윈윈이 되지만 스왑 딜러도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컴퍼니 A는 픽스드를 플로팅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죠. 즉 그래서 이 컴퍼니 A의 경우에는 스왑 딜러랑 어떠한 스왑 계약을 체결을 하냐? 나는 지금 픽스드를 플로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고정을 변동금리 대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러면 스왑 딜러로부터 내가 6.95%의 고정금리로 이렇게 받는 대신 내가 리보 금리로 이렇게 스왑 딜러한테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뭐 이자를 갚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왑 계약을 컴퍼니 A랑 스왑 딜러 사이에 이렇게 스왑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컴퍼니 A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요렇게 지금 요거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계약이 지금 이 원래 있던 7% 쿠폰 계속 나가던 거랑 추가적으로 스왑 딜러랑 체결한 계약이니까 스왑 딜러로부터 이제 6.95% 받아서 7% 나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그 소거를 하면 이렇게 결국 나가는 고정금리로는 0.5%로 나가는 거 있고 또 스왑 딜러한테 뭐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리보 금리, 변동금리 지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컴퍼니 A의 경우에는 결국 요 스왑 거래를 추가함으로써 결국 부담하는 금리는 리보 플러스 0.5% 이렇게 결국 변동금리처럼 돈 빌린 거로 이렇게 거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요 리보 금리가 계속 뭐 이렇게 매달 아니면 매일마다 이렇게 바뀌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변동금리 대출로 바뀌어버린 거죠. 고정금리 대출이었던 것이.
또 반대로 컴퍼니 B의 경우에는 아까 플로팅, 즉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지만 요거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수합 거래를 이제 수합 딜러랑 체결을 하냐면 컴퍼니 B가 수합 딜러한테 7.05만큼을 주고 이제 리보를 받는 요런 거래 수합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요 리보를 받아다가 요 리보를 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컴퍼니 B의 경우에는 지금 돈 나가는 게 뭐만 있죠? 7.5%요 고정금리만 따박따박 고정금리로 수합 딜러한테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국 플로팅이었던 것이 이렇게 픽스로, 즉 변동이었던 것이 고정으로 바뀐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보면 결국 컴퍼니 B도 변동이었던 거를 고정으로 바꿨고 이 수합 거래를 통해서 컴퍼니 A의 경우에도 고정이었던 것을 다시 리보 플러스 0.5라는 변동금리 대출로 바꿨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금 수합 딜러는 0.10%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수수료를 지금 중간에서 먹으면서 이 컴퍼니 A와 컴퍼니 B 사이에서 이제 수합 딜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 컴퍼니 A는 결국 이제 리보 플러스 부담하는 게 요거 없애면 0.5로 지금 돈 이제 갚고 있는 거고 컴퍼니 B의 경우에는 요거 없애면 7.05라는 고정금리로 돈을 갚고 있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피겨 23.7번의 경우에는 유로 달러 퓨처스, 그러니까 유로 달러에 대한 선물 시세표입니다. 우선 유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달러는 달러인데 유로 달러가 뭐다? 미국당 밖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쉽게 유로 달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퓨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세표를 보면 이 유로 달러에 대한 만기가 9월인 거, 12월인 거, 그 다음에 3월인 거, 12월인 거, 이런 식으로 만기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작한 게시 가격, 그리고 당일 최고가, 당일 최저가, 그리고 당일의 어떤 종가, 그리고 지금 미결제로 되고 이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정의 수,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만기가 지금 가까울수록 지금 미결제 약정이 조금 가장 적죠. 이제 그렇게 만기가 가까울수록 이게 뭐 반대 매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실물 인수도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왑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결국 두 사람이 A와 B가 교환을 할 때 뭐 어떻게 교환을 할지, 얼마 대 얼마로 교환을 할지, 그래서 그러한 가격이나 아니면 그때의 어떤 수수료나 그런 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여기 스왑 프라이싱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우선 스왑에 대한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 스왑 프라이싱에 대해서도 여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CD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스왑에 이 CDS가 속해져 있으니까 마치 이 CDS도 스왑,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인 것처럼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스왑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CDS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왑의 일종이 아닌 그냥 이름이 스왑이라고 붙어있는 어떤 다른 파생금융상품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DS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일종의 보험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인슈어런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CDS를 이렇게 산 사람이 있고 이제 CDS를 이렇게 발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 CDS를 산 사람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돈 떼먹고 안 갚을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보험으로 이렇게 CDS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CDS 바이어는 CDS 라이터를 찾아가서 내가 매 년마다 아니면 매 달마다 보험료를 낼 테니 내가 지금 A가 만약에 나로부터 돈 떼먹고 도망가면 네가 대신 나한테 돈 갚아줘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지, 일종의 위험을 해지를 하는 거죠. 하는 게 이러한 CD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A가 돈 떼먹고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CDS를 발행해준 CDS 라이터는 주기적으로 다달이 보험료만 받고 피해보는 거 없이 그냥 이익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다달이 내면서 그게 뭐 사고가 안 나면 뭐 그거를 돈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험회사가 갖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A가 돈을 떼먹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CDS 라이터가 이거를 다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는 좀 이제 CDS 라이터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게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CDS 라이터로서 시티은행이 다른 많은 은행들에 대해서 CDS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면 촉발이 되면서 이런 어떤 CDS가 발동되는 그런 보험이 이렇게 딱 촉발이 되는 일들이 막 위기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 갚아줘야 될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CT은행이 거의 막 무너질락 말락 하게 되었고, 이제 일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회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일이 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 CDS와 관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CDS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CDS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 스왑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에 속해 있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왑의 수업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파생상품 거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eriodic netting 뭐 그러니까 이 CDS 바이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이 CDS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개념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그럼 이게 매달마다 갚아야 되는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뭐 그러한 거를 이렇게 레퍼런스 레이트 아니면 뭐 이제 CDS 프라이싱 아니면 CDS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프라이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이제 그때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CDS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번 학기 금융경제학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